은하수의 중심은 강렬한 방사선과 중력, 신비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자연의 힘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지구가 이 우주 무대의 중심에 선다면 어떨까요? 지구가 그곳에 위치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은하계 중심부로 여행을 떠나서 알아봅시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둘러싸인 우주를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저 멀리서 밝고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 덩어리가 보입니다. 바로 광활한 우주에 있는 우리 고향 은하예요. 우리 은하는 약 10만 광년 너비에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면 은하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로지르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수조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은하수는 단순히 별과 가스의 정적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실제로 은하수는 현재 시속 약 2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그 모양이에요. 은하수는 나선형 은하로 중앙이 불록하고 나선형 팔이 있는 원반처럼 보입니다. 나선 팔은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영역이에요. 별, 가스, 먼지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곳이 태양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우주 그림 속의 작은 점과 같아요. 은하계 중심으로부터 약 2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죠? 태양계도 은하 중심 주위를 공전하면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를 한 바퀴 완전히 공전하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공룡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 거리의 4분의 1밖에 여행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은하계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선과 우주광선의 양, 심지어 소행성 충돌 가능성 등이죠. 또한 지구의 위치 덕분에 우리는 주변의 놀라운 우주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은하수에서의 우리 관점은 다른 은하, 성운, 성단을 숨막히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또한 근처에 다른 많은 별과 행성이 있는 매우 흥미로운 동네죠. 우리는 운이 좋아요.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구가 대신 은하수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은하수의 중심에는 팽대부라고 불리는 우주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디스코볼과 비슷하지만 반짝이는 거울 대신 별들로 덮여 있죠. 이 디스코볼은 직경이 약 10,000광년으로 정말 거대합니다. 은하수 중심에는 용감한 우주비행사도 떨게 만드는 극한의 환경이 존재합니다. 고에너지 입자와 강렬한 자기장은 전자기기와 우주선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강렬한 방사선 장은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닐 거예요. 지구가 우리 은하 중심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몇 가지 잠재적인 영향을 살펴보죠. 우선 방사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은하 중심은 은하계에서 방사선이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예요. 이 정도면 지구에서의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지구의 자기장은 우주 공간의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구가 은하수 중심에 있다면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피하려고 작은 우산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은하계가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울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방사능에 적응할 수 있는 용감한 생명체도 있죠. 우리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지구의 얼음 극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진화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죠.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튼튼하고 비늘 같은 피부를 가진 인간과 이 밝은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식물을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에도 방사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은 DNA 분자를 손상시키고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식물의 잎이 4개가 아닌 5개로 자라거나 동물이 이상한 색의 털을 가지거나 사람들이 특이한 눈 색깔이나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이건 좋은 예입니다. 나쁜 예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또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과 기타 자원을 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식물은 키가 크고 굵어질 수 있고 동물은 평소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구에도 생물 발광을 할 수 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높은 수준의 방사선 덕분에 이런 유기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밤에 숲속을 걷다가 나무, 버섯, 심지어 곤충까지 섬뜩한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으로 빛나는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고 놀랍겠죠? 이제 다음 큰 변화인 중력에 대해 알아보죠. 은하수 중심의 중력은 엄청나게 강해요.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 덕분이죠. 이 블랙홀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이 블랙홀에 삼켜지거나 엄청나게 강한 중력에 짓밟히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여전히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중력 깡패처럼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잡아당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블랙홀에서 살아남는다면 매일 서핑 대회를 열 수 있을 거예요. 목숨을 건 스릴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지구에서 도망치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더 이상 로켓 발사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물리적 물체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높은 지역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고 합니다. 즉, 지구인은 우리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보다 더 천천히 늙는다는 뜻이죠. 또한 은하수 중심은 매우 바쁜 곳입니다. 별, 행성 및 기타 천체들이 매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별과 다른 천체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변할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에는 작별을 고하세요. 강한 중력과 높은 방사선으로 인해 GPS 시스템은 신뢰할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실수로 소름 끼치는 동물들과 함께 야광숲에서 길을 잃었다면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아요. 중심은 또한 분자구름이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우주 영역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은하수는 꽤 놀라운 광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성운이나 독수리 성운과 같은 멋진 성운은 망원경이나 좋은 쌍광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구가 은하수 중앙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우주 이벤트를 가장 앞자리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겠죠? 지구가 은하수의 중심에 위치한다면 지구는 매우 다른 곳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구가 그런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방금 논의한 내용으로 판단할 때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작고 조용한 태양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합시다. 무언가가 행성 표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속도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불덩어리처럼 보여요. 곧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꽝! 충돌은 거대한 분화구를 남깁니다. 수천 입방킬로미터의 단단한 암석이 증발해요. 그리고 일련의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발생한 대충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비조류 공룡과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의 4분의 3을 멸종시킨 그 충돌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 재앙은 다른 행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화성도 한때 지구를 강타한 것과 같은 재앙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34억 년 전에요. 지구를 강타한 칙술루브 충돌과 유사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거대 쓰나미가 붉은 행성에 발생했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해성이나 소행성이 화성 표면과 충돌하여 남긴 충돌 분화구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주물체는 화성 북부 저지대의 바다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거대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최근 연구 이전에는 충돌 분화구의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천문학자 팀은 충돌 분화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해성과 소행성의 충돌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 분화구의 이름을 폴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어요. 폴은 109km에 걸쳐 있으며 해수면보다 거의 112m 아래 지역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뮬레이션 결과 폴과 같은 크기의 분화구가 여러 개 형성됐어요. 시뮬레이션 중 하나는 이 분화구들이 강한 지반 저항에 부딪힌 폭 8km 소행성에 의해 남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작은 소행성이 더 약한 지반 저항을 만나 분화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나 두 시뮬레이션 모두에 따르면 충돌 분화구의 직경은 거의 112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충돌로 인해 충돌 지점 중심에서 최대 1450km 떨어진 곳까지 거대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과학자들이 쓰나미의 높이를 추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높이는 약 250m로 에펠탑과 거의 맞먹는 높이였어요.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한 폴 분화구가 지구에 있는 칙술루브 충돌 분화구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칙술루브 소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온 것으로 추정돼요. 이 우주물체는 가로가 최소 10km였어요. 유카탄 반도 근처의 얕은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충돌은 너무 강력해서 지구 전체에 그 흔적을 남겼죠. 2021년 연구원들은 이 충돌로 인해 현대 루이지애나 중부 지역의 지각에 메가리플이 새겨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소행성이 쓰나미를 일으켜 지구 반대쪽 해저 퇴적물을 침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과학자 팀은 충돌 후 처음 10분 동안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소행성이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2004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인도양 쓰나미보다 최대 3만 배나 큰 파도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충돌로 인해 물이 너무 많이 이동하여 거의 1.6km 높이의 파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부르즈 칼리파 2개를 겹쳐 쌓은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는 오래도록 비어있지 않았어요. 바닷물이 다시 분화구를 채우기 위해 몰려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분화구 가장자리에서 튕겨져 나와 더 큰 파도를 일으켰어요. 그 후 높이 10m가 넘는 쓰나미 파도가 초속 1m의 속도로 전 세계를 누비며 모든 해안선을 덮쳤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멕시코만의 넓은 바다에 있는 충격지역 근처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파도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파도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높은 100m 이상 높이로 솟아올랐고 더 멀리 떨어진 쓰나미 파도보다 10배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붉은 행성으로 돌아갈게요.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에서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거대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백만 년의 간격을 둔 2번의 운석 충돌에 의해 촉발됐죠. 이 2번의 충돌 사이에 화성은 기후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 결과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이 얼음으로 변했어요. 즉, 첫 번째 소행성 충돌은 액체물로 구성된 파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나미는 아마도 얼음물 덩어리에 의해 형성되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까지 지구에 충돌한 가장 큰 소행성은 실제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충돌은 약 35억 년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호주 북서부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의 직경은 19에서 29km였어요. 이 소행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강타하여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요즘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3만 개 이상의 물체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사는 그중 약 1,500개를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합니다. 이 우주암석은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된 후 남은 잔해예요. 예를 들어 2004년에 천문학자들은 지구 근처에서 거대한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관측에 따르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확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이름은 아포피스였어요. 이 소행성의 크기는 365m 이상이고 무게는 약 2천만 톤입니다. 2029년 4월 13일에 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갈 것으로 예상돼요. 아포피스는 지구 표면에서 3600km 떨어진 거리를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우주함석이 2029년에 지구를 비껴간다고 15년 후인 2036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지구에 충돌하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깨진 유리와 창문부터 대부분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기술 덕분에 재앙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재난 영화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선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에서 온 이 방문객을 궤도에서 밀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고요. 과학자들은 집중된 태양빛을 이용해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력 트랙터로 잡아당길 수도 있어요. 그건 우주에 있는 물체를 건드리지 않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론상의 우주선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거대한 소행성은 종종 지구로 몰래 다가와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소행성은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다가 충돌하기 불과 몇 주 또는 며칠 전에 발견되죠. 실제로 과학자들은 지구 주변의 모든 천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과학자들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임무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 0. 무거운 우주선이 침입자를 향해 돌진하여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천문학자들은 이미 입수한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유형 1 임무에는 정찰기가 포함됩니다. 정찰기를 먼저 발사하여 우주 암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 후에야 본 우주선이 발사되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여정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 과학자들이 유형 2 임무를 선택하면 정찰기와 소형 우주선을 동시에 보내게 됩니다. 우주선은 소행성을 궤도에서 약간 벗어나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 정찰기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선은 더 세밀하게 조정된 2번째 추진으로 작업을 완료해요. 이 방법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다면 사람들은 깊은 지하로 들어가거나 해저에 대피소를 건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최소 수십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아야 해요. 또한 공기와 물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유지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긴 해왕성이에요. 다음 정류장은 명왕성입니다. 문이 닫히니 물러서 주세요. 언젠간 아주 뛰어난 미래 기술로 해왕성에서 명왕성까지의 한 정거장이 오늘날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타임스퀘어로 가는 것보다 더 멀지 않게 될 거예요. 명왕성에는 거대한 얼음산들이 있고 눈에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있는 계곡과 지구상의 가장 큰 분화구만큼 큰 257km의 분화구가 있고 생명체는 없어요. 이유는 명확하죠. 명왕성과 태양 사이의 긴 거리가 이 외행성의 얼어붙는 온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거든요. 또한 몇억 킬로미터 여행도 보장하죠. 게다가 달보다 작아서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 곧 붐비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게 황당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태양은 수명이 있고 그 안에서 순환해요. 우리의 태양계는 예전엔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 불과했어요. 이 구름의 중심에서 중력 붕괴의 결과로 가스와 먼지가 더 밀집된 특정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을 끌어들였고 거대한 압력 때문에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리는 것이 그 물질을 회전시키고 가열되게 만들었어요. 후에 토성에 있는 것과 비슷한 원반이 나타났지만 완전 다른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리고 바로 중심에 결국 태양이 되어버린 공이 있었어요. 원시성은 아직 물질을 모으고 있는 젊은 별인데 그게 바로 태양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중심 핵에 불을 붙이기 전의 태양의 모습이었죠. 수백만 년 후 그건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이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훨씬 더 뜨거워질 것이고 결국엔 더 커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적색 거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금성과 수성을 삼킬 만큼 충분히 커질지도 몰라요. 아마 행성 지구까지도 삼킬지도 몰라요. 우리의 행성을 집어삼키진 않더라도 태양이 우리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올지도 몰라요. 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구에서의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또 단 몇 분 만에 태양이 질량의 약 40%를 잃고 원래보다 약 10배 줄어들 거예요. 예전만큼 밝지도 않고 당연히 뜨겁지도 않아요. 이쯤 지구는 이미 버려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삶이 지속 가능한 다른 행성에 정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태양계 외 행성 케플러 62F처럼요. 근데 이건 지구보다 훨씬 커요.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동안 명왕성은 변하고 있었어요. 전엔 모든 자원들이 외행성 안에 얼어 있었어요. 물,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 등 모두 다요.
하지만 태양이 최고 광도에 도달했을 때 명왕성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우주의 광대함 속으로 잃었어요. 동시에 대기가 형성되었어요. 대기가 충분히 두꺼워지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우주선 대신 우리 중 소수가 외행성의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을 거예요. 그곳의 온도는 편안한데 거의 티셔츠를 입을 수 있는 날씨죠. 심지어 지구와 아주 약간 비슷해요. 물이 가득 찬 협곡, 아름답고 끝없는 나무들이 있는 들판, 그리고 뛰어다닐 수 있는 많은 공간과 마시기에 충분히 좋은 땅에 있는 광천수 용소들. 명왕성의 자전은 지구와는 달라요.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인데 가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명왕성에선 태양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도는데 153시간이 걸려요. 잠을 자지 못하고 몇 시간을 보내니 우린 피곤해져서 눈이 빨개집니다. 이건 명왕성에서는 하루에 몇 번의 낮잠을 자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명왕성에서의 1년은 지구의 248년과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체 수명은 이 외행성의 반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명왕성의 집들은 극 저온 캡슐을 갖춰야 할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꿈을 꾸고 싶을 때마다 그 안에 들어가 명왕성 날로 50일 후에 깨어나면 돼요. 외행성에서는 바다와 해변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지구와 같죠. 명왕성의 음식들은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여행 중에 재료들을 더 맛있게 만들고 더 빨리 기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요. 당근을 심으면 이틀 후에 샐러드에 내놓을 준비가 되는 거죠. 명왕성에는 우리의 샐러드를 위한 새로운 재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본 적이 없는 2m 길이의 버섯일 수도 있죠. 우리가 여행에 데리고 온 동물들은 영원히 새 집에서 자유로워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될 거예요. 정글의 법칙도 약간 바뀔 수 있어요. 사자는 더 이상 대장이 아닐 수 있어요. 사슴이죠. 사슴의 뿔이 원래 크기의 2배고 그에 못지않게 사슴의 크기도 커졌죠. 이미 이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동물들은 물속에서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생명이 시작하던 지구처럼 양서류들이 표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왕성은 임시 거처뿐일 수밖에 없어요. 태양이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명왕성은 얼어붙어 다시 생명이 없어질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은 다른 은하의 골디락스 존에 머물고 있는 행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골디락스 존은 물이 액체화를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온도로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부터의 정확하게 적당한 거리를 뜻해요. 과학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을 때 쓰는 원칙이에요. 우린 그런 행성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거나 심지어 인공집을 건설하는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행성이나 우주선이 아니라 돌을 조합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가는 곳마다 중력을 가진 거대한 바퀴 같은 걸 우주에 만들었다고 해보죠.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이것이 새로운 외계 행성을 향해 우주 공간을 떠다닐 거예요. 이 전체 여행은 태양이 처음에 엄청 커져서 그 다음 생명 주기의 정점에 도달한 후 마침내 백색 외행성이 되면서 시작될 수 있어요. 꽤 긴 여정이 될 거고 모든 세대가 여기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태양계 외행성에 도달할 때까지 여행하는 동안 자거나 아니면 이 멋진 우주선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죠. 필요한 건 기내에 다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쇼핑몰, 거대한 미래 도시들, 심지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풍부한 흙이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마침내 긴 여행 끝에 외계 행성에 왔어요. 어찌 보면 지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이 행성은 거대하고 더 많은 대륙을 갖고 있어요. 이 대륙의 중심은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기에 사막지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록 이 행성의 태양은 주황 외행성이지만 오늘 우리의 노란 외행성인 태양보다는 뜨겁지 않아요. 약간 더 작지만 좋은 점은 주황색 외행성이 다소 더 오래 산다는 거죠. 150억 년에서 450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행성은 자체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열대 우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뜻은 더 많은 생물 다양성 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우린 대신 이 행성을 지구처럼 바꿔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성을 보면 얼음이 풍부한 해성을 부셔서 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방출함으로써 행성을 더 따뜻하게 만들 온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나무를 심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 지구의 흙이 필요하거나 화성의 토양을 우리의 토양과 비슷하게 바꿔야 해요. 머지않아 대기는 우리 지구의 그것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나무 덕분에 숨을 쉴 수도 있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 화성의 극지방 만년설을 녹이면 짜잔!
물이에요. 문제는 빠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자마자 대기를 벗겨버릴 수 있는 태양풍과 태양 폭발이에요. 자기권도 없어서 방사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성은 좋은 선택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완벽한 행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지구 크기라면 어떨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이제 이 놀라운 시나리오를 자세히 알아볼 시간입니다. 각 행성이 우리가 사랑하는 푸른 행성만큼 크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화성의 황량하고 붉은 풍경이 갑자기 무성한 녹색 오아시스로 변할까요? 소용돌이치는 거대한 가스 행성 목성은 그냥 사라질까요? 그리고 태양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모두 파멸할까요? 함께 알아봐요. 우리 목록의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달과 같은 수성은 잊어버리세요. 대신 매우 역동적인 백열 지옥의 표면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주변에는 수많은 분화구와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눈앞에는 눈부시게 밝은 거대한 태양이 있어요. 악몽이 따로 없네요. 하지만 이 변화를 세분화해 볼게요. 수성의 크기가 커지면 질량과 중력이 모두 증가합니다. 이 경우 수성은 더 많은 대기를 갖게 될 거예요. 수성의 온도는 극단적입니다. 태양에 매우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기가 매우 얇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낮에는 수성의 온도가 430도에 달합니다.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내려가는 무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중력이 더 강해지면 수성의 대기는 더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열이 행성 전체에 더 잘 분산될 거예요. 수성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대기만이 아닙니다. 수성이 더 커지면 중력 압축으로 인해 수성 내부의 열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설적으로는 지각 활동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 더 흥미로운 풍경, 더 많은 산, 그리고 더 무서운 활화산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축하합니다. 수성을 금성 2.0으로 바꾸셨군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변화가 그리 반갑지 않을 거예요. 이제 수성에 우주선을 보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테니까요. 수성은 작고 조용하고 지루한 채로 남아있는 게 더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다음 행성인 금성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금성이 지구 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없어요. 전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금성은 이미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이에요. 금성은 심지어 지구의 쌍둥이라고 불립니다. 물론 쌍둥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실제로는 매우 다르니까요. 금성은 하늘에서 매우 밝게 잘 보이기 때문에 종종 샛별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행성 중 하나예요. 표면은 약 482도로 갓 구운 피자보다 더 뜨겁고 황산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이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금성 여행을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금성과는 달리 잠재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터전이 될 수 있는 행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이에요. 화성 표면에 서서 푸른 노을을 바라보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네, 맞아요. 공기요. 게다가 식물과 동물에 둘러싸여 지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더 큰 화성은 더 강한 자기장과 중력을 가질 겁니다. 이는 더 풍부하고 밀도가 높은 대기를 의미하죠. 산소를 포함한 다양한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또한 밀도가 높은 대기는 행성 전체에 열을 분산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화성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늑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화성은 실제로 극지방과 지하 저수지에 얼어붙은 물이 있어요. 하지만 중력이 더 강해지면 화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만세!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화성은 화산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질학적으로 활발하지만 이제 내부의 열과 압력이 치솟을 거예요. 이는 더 빈번하고 더 미친 듯한 화산 폭발을 의미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화산 폭발을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 상상해보세요.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전반적으로 지구는 더 푸르고 울창해질 수 있지만 더 안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광경을 보는 것은 여전히 멋진 일이겠죠. 이제 태양계의 거대 행성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이전에 행성을 확대했다면 이제는 행성을 정말 열심히 쥐어짜야 할 때입니다. 목성이 11배 작아진다면 이런 얼마나 큰 재앙이 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될 것은 중력의 변화입니다. 알아차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목성은 매년 30번에서 100번 정도 대형 소행성과의 충돌을 경험합니다. 목성의 가장 강한 중력 덕분에 모든 소행성들을 끌어당겨 우리를 보호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큰 보호자가 작은 아기로 변했어요. 소행성들과의 충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목성에게도 작별 인사하세요. 목성은 두껍고 소용돌이치는 대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목성은 아마도 대기를 붙잡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된 얇은 대기를 남기고 천천히 우주로 빠져나갈 겁니다. 또 다른 거대 행성의 상징적인 모습과도 작별을 고해야 할 거예요. 토성이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유명한 고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음과 암석의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고리는 토성의 독특한 특징이죠.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고리는 행성으로 떨어지거나 우주로 흩어질 거예요. 안타깝네요.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가스 행성이기도 합니다. 토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토성이 지구 크기라면 중력 증가로 인해 가스가 압축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밀도가 높아지겠죠. 즉, 토성의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토성이 압축되면 갈색 외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갈색 외성은 핵 융합을 지속할 수 있는 질량이 부족하지만 열과 빛을 방출하는 일종의 실패한 별입니다. 따라서 토성은 행성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멈출지도 몰라요. 토성의 날씨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북극의 유명한 육각형 폭풍과 같은 모든 거센 폭풍이 약해지고 차분해질 겁니다. 다음 거대 행성은 천왕성이에요. 이 불쌍한 행성을 압축해 볼게요. 우선 천왕성의 표면 중력은 지금보다 훨씬 약할 거예요. 천왕성의 대기 또한 변할 수 있어요. 천왕성이 더 작으면 대기가 더 얇고 다양한 가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천왕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214도로 매우 추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천왕성이 지구 크기라면 표면적 대비 부피 비율이 낮아져 실제로는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보다는 훨씬 더 추울 테니까요. 보시다시피 가스거성은 수축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되진 않아요. 한 행성만 제외하고요. 놀랍게도 작은 해왕성은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우선 해왕성은 아마도 작은 대기를 가진 암석 행성이 될 거예요. 즉, 더 이상 거대한 가스 행성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모두 살기 편하고 이동하기 쉬운 행성이 될 겁니다. 움직임에 대해 말하자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새로운 해왕성의 중력은 지구와 거의 같아서 걷고 점프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더 이상 우주로 떠내려가지 않아요. 원래 해왕성의 대기는 너무 두꺼워서 얼굴 앞에 손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리고 표면 압력은 지구 대기의 약 100배에 달해요. 그러나 새로운 해왕성은 훨씬 더 얇고 밀도가 낮은 대기로 매우 다를 겁니다. 여전히 메탄, 물, 암모니아가 존재하겠지만 이전만큼은 아닐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도입니다. 현재 해왕성은 평균 온도가 약 영하 223도로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해왕성이 지구와 같은 크기라면 천왕성처럼 훨씬 더 따뜻할 거예요.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멋진 행성이에요. 행성의 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성이 모두 작아진다면 태양계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력과 궤도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행성 중 어느 하나라도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거나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많은 행성의 궤도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 횟수가 크게 증가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꽤 흥미로운 사고 실험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독특하고 특별한지 깨닫게 2022년과 2023년은 새롭고 매혹적인 세계를 발견하는 획기적인 해였습니다.
작년에 나사가 확인한 외계 행성 수는 5,000개를 돌파했죠. 그 목록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요. 여기에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슈퍼지구, 목성과 같은 가스 거성, 해왕성과 같은 얼음 거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 은하계에만 1조 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중 인간이 거주 가능한 행성은 몇 개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우리 집이 될 수 있는 행성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5개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태양계 너머로 모험을 떠나볼게요. 우리 목록의 첫 번째 행성은 울프 1069b로 지루하고 따분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냥 울피라고 부를게요. 누가 말리겠어요? 나사? 쉬운 명의 천문학자가 수행한 새로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외계 행성, 지구에서 불과 31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계 행성 울피가 암석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발견을 한 연구팀은 시선 속도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외계 행성을 탐지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친구와 공놀이를 할 때 친구가 공을 던지면 공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은 일종의 시선 속도예요. 행성이 우리를 향해 움직일 때 그 주위를 도는 별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행성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별이 더 멀어 보이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행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울피를 발견한 방법이에요. 이 외계 행성은 지구 크기로 추정되며 지구 질량의 약 1.3배에 달합니다. 이 행성은 울피의 엄마라고도 할 수 있는 적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은 울피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는 거예요. 마치 외계 행성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과 같아요. 반가운 일이죠. 이 연구에 따르면 울피에 지구와 같은 대기가 있다면 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이는 액체 물이 행성의 낮 쪽에 고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 외계 행성은 별에 조석 고정되어 있어 항상 같은 면이 별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행성의 한쪽은 항상 별의 따스한 햇살을 받고 있고 다른 한쪽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중학교 때처럼요. 농담이에요. 이 발견을 한 팀은 이 행성이 추가 연구를 위한 주요 후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얻으려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계속 탐색하고 기도를 해야 할 거예요. 다음 행성은 TOI 702입니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나사가 은하계를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토이라고 부를게요. 지구와 거의 비슷한 크기에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100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물론 자동차 여행은 어림도 없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토이는 그 시스템에서 네 번째 행성이며 짧은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28일밖에 안 돼요. 매달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야호! 이번 행성의 발견은 횡단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행성 자체는 엄청나게 작아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행성이 별 앞에 있으면 별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차단하여 별이 조금 더 어둡게 보입니다. 행성이 멀어지면 별은 다시 밝아지죠. 따라서 과학자들은 행성을 찾기 위해 별의 밝기가 변하는지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만약 별의 밝기가 변한다면 행성이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토이를 발견했어요. 테스 미션이 토이를 발견했습니다. 66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과 2100개의 추가 후보 행성이 확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테스는 하늘의 75%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느라 바빴습니다. 효율성이 대단하죠? 토이는 행성 C와 D 사이에 이상적인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지만 울피처럼 조석 고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만 물이 있을 수 있어요. 토이의 발견은 향후 후속 관측에 대한 유망한 전망이며 테스가 앞으로 더 작은 외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별들 사이에서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새로운 휴양지를 찾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쌍둥이 행성 GJ1002b와 GJ1002c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면서 은하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둘을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부를게요. 맞아요. 지구와 비슷한 이 두 행성은 16광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거리에 불과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지구 질량과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으로 4.2광년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새로운 이웃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두 행성 모두 태양 질량의 8분의 1에 불과한 적색 외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꽤 차갑고 희미하지만 두 행성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괜찮아요. 헨젤은 항성 궤도를 도는데 10일이 걸리는 반면 그레텔은 21일이 조금 넘습니다. 생일이 더 많겠네요. 이 발견은 국제과학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작은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이 팀은 에스프레소와 카르메네스라는 두 가지 장비를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카페라떼가 아니에요. 행성 표면에 분화구슬을 세어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측정값을 얻었어요. 중요한 점은 이 행성들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고 크기가 적당해 향후 대기 연구를 위한 훌륭한 후보라는 점입니다. 수석 저자는 자연은 우리에게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매우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행성을 통해 우리는 이제 태양에 아주 가까운 행성계에서 7개의 행성을 알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이렇게 친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론적으로 헨젤과 그레텔의 발견은 인류에게 큰 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잔을 높이 들어 축하합시다. 목록의 마지막 행성은 LP8909C, 바비라고 부를게요. 약 98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약 40% 더 큰 행성입니다. 게다가 지구보다 최대 75% 더 큰 쌍둥이 행성이 있어요. 그건 레이라고 부를게요. 많을수록 더 좋아요. 이 두 행성은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이는 온도가 123도로 추정되어 만지면 꽤 뜨거울 거예요. 형제인 밥은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행성의 실제 온도는 대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바깥쪽 행성인 밥은 온실 효과가 심해 지구보다 금성과 더 비슷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결국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2021년 12월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임무를 맡았어요. 최첨단 기술과 분광기를 포함한 강력한 장비를 갖춘 이 망원경은 외계 행성의 대기를 들여다보고 어떤 행성이 거주 가능한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발견했는지 살펴볼게요. 이 행성은 두 번째로 유리한 거주 가능 영역의 지구형 행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다른 7개 행성과 함께 목록에 올랐으며 모두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어쩌면 미래에 우리의 새로운 거주지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고쳐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이 모든 새로운 발견을 축하하세요. 매년 발전하는 기술 아폴로 임무가 시작되었을 때 달에서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은 달 먼지, 위성 표면의 많은 부분을 덮고 있는 회색 모래 같은 먼지가 화약과 같은 냄새를 풍기고 화약 맛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로 맛을 봤어요. 하지만 달 먼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화약과는 전혀 달라요. 그 성분의 약 절반은 운석과의 충돌로 생긴 이산화규소 유리입니다. 운석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의 표면에 충돌했어요. 우와! 높은 온도는 표토를 유리로 융합시키고 그 충격은 곧바로 그것을 산산조각 내 회색에 잘 떨어지지 않는 먼지를 만듭니다. 달먼지의 나머지 성분은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인 반면 구식 화약은 주로 초석, 숯, 그리고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달먼지는 화약 냄새가 날 수 없지만 그런 냄새가 나요. 게다가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을 때는 냄새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설명은 달이 어떤 면에서는 사하라 사막과 같은 지구의 모래사막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건조하죠. 사막에서 공기 냄새를 맡으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사막에서 비를 맞으면 그 습기는 이전에 마른 모래 속에 갇혀있던 모든 종류의 냄새를 땅으로부터 불러일으킵니다. 달먼지의 경우도 유사할 수 있어요. 달 표면에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복을 입은 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착륙 모듈 안에 들어갔을 때 먼지가 공기 중의 습기와 접촉하면서 이상한 냄새를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태양풍에 대한 달먼지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온 이온화된 입자들이 달의 맨표면에 충돌하여 그곳에 머물러요. 달은 이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두꺼운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온 입자들은 자유롭게 표면으로 이동해요. 이온 입자들은 매우 가벼워서 날아갈 수 있고 약간 건드리기만 해도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달먼지 샘플을 착륙 모듈로 가져갔을 때 그 입자들이 움직이면서 특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또한 샘플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냄새를 유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들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미 착륙 모듈에서 샘플로부터 날아갔을 수도 있고 밀폐된 용기에 넣었을 때 이온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나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또 다른 설명은 밀폐된 용기들이 사실 완전 밀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먼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가진 매우 작은 결정체입니다. 예기치 않게 밀폐 용기에 작은 흠집을 내어 공기와 습기를 들여보냈고 그래서 이온화된 입자들이 용기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달의 특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달 표면의 달먼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달 표면에 떨어진 소행성에 의해 만들어진 수십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돌 분화구가 아니라 동굴 시스템의 입구처럼 보이는 튜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밑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도 발견했어요. 구멍 근처의 몇 군데에서 더 많은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연구원들은 지표면 아래에 지질학적으로 경이로운 땅이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달 식민지를 위한 근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달의 조건 때문에 아무도 달에 3일 이상 머문 적이 없습니다. 큰 기온 차이, 낮은 대기, 표면의 생명체를 방사선이나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할 자기장이 없어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습니다. 우주복은 오랜 시간 동안 보호할 수는 없지만 용암 동굴은 할 수 있습니다. 용암 흐름이 식으면 단단한 지각이 되고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들어요. 계속 흐르지만 언젠가 멈추면 동굴이 비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빈 튜브가 나타나죠.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된 것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1178년 영국에서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이 달이 위쪽 끝에서 2개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은 사건 당시 초승달 모양이었어요. 균열이 커지자 그것으로부터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를 기록한 한 수도승은 불타는 횃불이 솟아오르며 불과 뜨거운 석탄, 불꽃을 내뿜었다 라고 묘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달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진동하기 시작했지만 곧 멈추었고 약간 더 어두운 색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20세기 후반까지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연구원들은 연대기를 연구했고 책에 묘사된 지점 근처 달 표면에 22km 너비의 거대한 분화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주 큰 소행성만이 달의 얼굴에 그런 흉터를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더 자세히 조사했을 때 그것이 천문학적 기준으로 볼 때 꽤 최근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약 8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소행성과 달에서 수백만 개의 파편들이 지구와 충돌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놀라운 유성우를 목격했을 겁니다. 유성우는 매우 밝았을 것이고 그런 기억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보이는 것만큼 젊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정당한 이론은 분화구가 약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전의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800년 전에 생겼다면 달 표면의 일부와 분화구 주변은 여전히 그 충격으로 따뜻했을 겁니다.
1178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목격자들이 매우 운이 좋아서 지구를 향해 떨어져 지구 대기에서 불타고 있는 소행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각도에서 볼 때 소행성의 폭발은 정말로 달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왜 이 현상에 대한 목격자가 그렇게 적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 쇼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폭이 겨우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달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얼마 전에 달에서 예기치 않게 물과 산소가 발견된 거예요. 물은 소행성의 표면에 부딪혀 달로 운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소행성들이 H2O 분자를 운반하고 있으며 충돌 후 달에 소량 남아 있었어요. 어쨌든 달에는 귀중한 소량의 물이 있어요. 비교하자면 사하라 사막조차도 달 전체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는 또한 떠다니는 별개의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달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태양풍은 산소 분자들을 달로 데려왔어요.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의 파동은 우주를 통해 극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우리 대기의 상부로부터 산소를 긁어내어 더 멀리 운반합니다. 결국 산소 분자가 있는 바람이 달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달이 녹슬기 시작해요. 달의 토양에는 철분이 풍부하고 산소와 물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녹이 슬게 됩니다. 달의 일부 지역은 이미 약간 붉게 변했어요. 분자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죠. 이 과정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먼 미래의 달은 화성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황색 붉은빛으로 변할 거예요. 네, 화성의 이런 상징적인 색깔은 바로 수천 년 전에 그곳에 물과 함께 강과 바다가 있고 산소가 있는 대기가 있었어요. 1610년 1월은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집에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하여 목성 주위를 도는 4개의 위성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한 때입니다. 그나저나 요즘에는 판지, 튜브, 렌즈, 그리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여러분만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DIY 망원경의 요점은 2개의 렌즈를 서로 정확한 거리에 배치하는 거예요. 렌즈가 2개 필요해요. 하나는 오목하고 다른 하나는 볼록해야 하죠. 그래서 렌즈 하나는 밖으로 구부러져 있고 다른 렌즈는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갈릴레오의 초기 망원경은 물체의 약 8배를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는 약 20배의 배율에 도달할 때까지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갔어요. 하지만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갈릴레오가 목성에 있던 4개의 위성을 처음 보았을 때 자신이 단순히 한 무더기의 별들을 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이 우주 물체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걸 알아챘죠. 자신이 보고 있는 게 별이 아니라 목성을 도는 위성이란 걸 알아내는 데는 몇 주가 걸렸어요. 갈릴레오는 처음에 그 위성들을 1, 2, 3, 4라고 이름 지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창의적인 이름은 아니죠. 나중에 우리 은하에서 더 많은 위성이 발견됨에 따라 숫자 책에는 이름을 짓는데 혼란스럽고 비실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건 단 몇 세기 동안만 유지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성의 가장 큰 4개의 위성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그리고 칼리스토라고 불려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통틀어서 갈릴레이 위성으로도 불려요. 갈릴레오의 발견은 후에 천문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결정적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걸로 믿어졌었죠. 우리는 이제 우리 태양계에 수백 개의 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발견된 위성들처럼 큰 것들은 그렇게 흔히 발견되진 않아요. 위성은 지구의 크기거나 더 클 때 크다고 여겨져요. 예를 들어 가니메데는 수성보다 커요. 우리는 가니메데가 목성 주위를 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으로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외에는 행성의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위성을 갖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목성은 크기와 질량 면에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들을 능가하기 때문에 다른 물체들을 목성 쪽으로 많이 끌어당기는 것도 당연해요. 목성은 현재까지 총 80개의 위성이 있다고 믿어지는데 그중 53개만이 공식적인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목성의 위성들 중 갈릴레오에 의해 발견된 첫 번째는 이오였어요.
이오가 차별화되는 점은 화산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오는 지구를 제외하고 태양계에서 활화산이 있는 유일한 우주물체예요. 또한 아황산가스 눈바 때문에 불과 얼음의 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오의 바깥층은 오렌지, 검정, 노랑, 흰색, 빨강과 같은 다양한 색상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가 이오를 녹는 치즈와 토마토 얼룩과 잘 익은 올리브로 덮인 거대한 피자라고 묘사하는 걸 거예요. 하지만 그 유황 때문에 이오가 맛있는 냄새가 나진 않아요. 썩은 달걀과 비슷한 냄새가 나죠. 이 위성의 표면에는 100개 이상의 산이 있어요. 그 산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어떤 것들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커요. 평균적으로 이 산들은 높이가 6km에 길이가 157km예요. 이런 활화산과 이오의 강한 방사능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여기에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죠? 갈릴레이 위성 목록의 다음 순서는 4개 중 가장 작은 유로파입니다. 달과 비슷한 크기예요. 유로파는 많은 분화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그 바깥층 때문에 유로파는 반사가 엄청 잘 돼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위성들 중 하나가 되죠. 나이로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표면이 2천만 년에서 1억 8천만 년 사이일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는 약 45억 살이에요. 저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건 참 인상적이에요. 심지어 지구 밖의 생명체에 대한 비밀을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얼음은 2가지 방법으로 형성돼요. 첫 번째는 응고 과정을 통해서인데 이름이 이를 다 설명해 주죠. 주변 환경이 점점 추워질수록 얼음이 커져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얼음 껍질 아래에서 발견된 과냉각된 물의 층은 불안정할 때 반응해요. 그러고 나서 이 결정체들을 생성해서 눈이 앉아있는 얼음판 위로 떠오르게 해서 눈이 거꾸로 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집에서 이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요. 정제수 한 병을 꺼내서 냉동실에 넣어보세요. 만약 근처에 정제수가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여러 번 끓여보세요. 안에 입자가 없을 테니 일단 냉동실에 들어가면 고체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흔들면 그 충격이 물을 빠르게 결정화시켜서 슬러시 같은 농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유로파에 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잠재적인 거주 가능성에 있어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후보 중 하나예요.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얼음 밑에 있는 바다에서 살도록 적응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지구의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열수 분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과 비슷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요. 유로파 대기에 있는 산소의 양은 매우 적지만 2013년에 나사는 몇 가지 멋진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이 다시 한번 이 위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해주죠. 유로파가 우주로 물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미래의 관측에 의해 확인된다면 그건 유로파가 또한 지질학적으로도 활동적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언젠가 수자원을 연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유용할 거예요.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큰 것은 가니메데입니다. 우리 태양계 전체에서 제일 큰 위성이기도 하죠. 크기는 수성과 비슷한 저밀도 우주물체지만 질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가니메데는 우주에서 자체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그런데 꽤 작고 목성에 훨씬 더 강력한 자기장에 가려져 있어서 지구에서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가니메데의 또 다른 멋진 면은 가니메데의 대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유지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아요. 2021년 12월 예전에 가니메데로의 저공 비행을 통해 나사의 탐사선에 의해 기록된 50초 분량의 오디오 클립이 공개됐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오래된 전화 접속 인터넷 연결과 더 비슷했어요. 하지만 기이한 곡조 때문에 가니메데는 곧 목성에 노래하는 위성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갈릴레이 위성 목록의 마지막 주인공은 칼리스토 또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분화구가 많은 물체예요.
이 위성의 흥미로운 점은 형성된 이후 지형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우주 물체들은 다른 물체와의 충돌, 방향이나 속도의 변화 또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같은 사건들 때문에 일생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요. 칼리스토도 수성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밀도가 더 낮아요. 칼리스토가 거대한 목성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성의 자기장이 영향을 덜 미쳐요. 표면은 놀랍게도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칼리스토는 이오와 달리 지질학적으로 활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위성 표면 아래에 잠재적으로 생명을 품고 있는 바다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목성의 자기장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은 더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특징으로 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러한 적절한 환경을 고려